제 생일은 있더니 며느리 친정엄마 생일엔 요트 여행을 가더군요. 그리고 제게는 주말 내내 텅 빈 집에 들러 개밥 주고 쓰레기를 버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무료 노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저는 인천 부평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해요. 벌써 35년이 넘었네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게 불을 켜죠. 제 손을 보면 세월이 다 보여요. 마디가 굵고 거칠어졌죠. 이 손으로 뜨거운 밥을 식히고 단무지랑 우엉을 정갈하게 놓으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가게의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질 때, 아, 순잔의 김밥이 오늘도 시작이구나 싶죠. 이 시장에서는 제가 상징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혼자예요. 과부죠. 우리 남편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젊을 때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산업재해였죠. 그 뒤로 일을 못하게 됐고요. 남편 병수발에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어린 아들 민석이까지 제가 독하게 마음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는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새벽에는 자전거에 김밥을 싣고 편의점에 납품하러 다녔죠. 그렇게 빚 갚고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웠어요. 제 35년은 그냥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꽉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이름이 참 공허하게 들려요. 저녁 8시. 마지막 손님 배웅하고 가게 셔터를 내려요. 부평의 낡은 아파트, 제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죠. 적막해요. TV를 켜놔도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해 봐요. 오늘이 음력 6월 14일,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아들 민석이도 며느리 세린이도 하다못해 3살 배기 손자 도윤이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좋으련만 감감무소식이에요.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찬장에서 어제 먹다 남은 밑반찬 몇 개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이게 제 생일상인 거죠.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민석이 어릴 적 빚에 쪼들려 살 때도 제 생일엔 꼭 작은 케이크 하나는 샀거든요. 몸이 불편했던 남편도 아들이랑 같이 서툰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곤 했죠.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마음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집도 있고 빚도 없는데 모든 게 반대예요. 마음이 텅 비었어요.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며느리 SNS에나 들어가 봤어요. 우리 며느리 한세린이 35이죠? 프리랜서 마케터라나 뭐라나. 하여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화면을 이렇게 쓱쓱 내리는데 제 손가락이 딱 멈췄어요. 오늘 날짜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화려한 조명이 번쩍번쩍하는 송도의 고급 해산물 식당이었어요. 거기 아들 민석이랑 며느리 그리고 사돈 식구들이 다 모여서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3살 배기 우리 손자 도윤이는 그쪽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부리고 있고요. 사진 밑에 적힌 글을 읽는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기념. 완벽한 가족 저녁 식사 TAY 해시태그로 송도 맛집, 가족이 최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 오늘이 제 음력 생일인데 제 아들 가족은 사돈 생일 파티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완벽한 가족 속에 저는 없었어요.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나는 저런 고급스러운 데는 어울리지 않지. 내 입맛은 시장 순대국밥이 딱이야. 쟤들은 젊고 나는 늙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손자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프게 보였어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제가 왕년에는 이 동네 지역 교회 여성의 조장이었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나눠주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를 찾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카카오톡을 열어봤죠. 최신의 가족 단체방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게 벌써 2달 전이네요. 며느리 세린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단톡방이 오류가 나서 폭파됐어요. 제가 다시 초대할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감감무소식이죠. 저는 알아요. 그 방 폭파된 거 아니고 저만 내보내진 거라는 거. 교회 여성의 단체방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대화가 활발해요. 오늘 점심 번게 어땠어요? 다음 주 기도회 준비는 아무도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생각해 보니 제 모든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그 최신의 가족 단톡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며느리가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거죠. 우리 며느리 참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저를 유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휴대폰 화면을 그냥 꺼버렸어요. 까만 화면에 늙고 지쳐버린 제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렇게 생일날 밤 제 자신이 완벽한 가족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텅 빈 집이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장사를 쉴 수는 없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안 지나서였어요. 한창 점심시간이라 김밥 주문이 밀려들어 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세린이었죠.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어머니, 도윤이가 열이 39도예요. 저 지금 급한 미팅이 있어서 당장 나가봐야 하는데 빨리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제 손은 방금 밥을 쥔 참이라 밥알로 범벅이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근데 지금 점심 장사가 한창이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악을 쓰더군요. 어머니, 애가 아프다잖아요. 그러고는 전화가 뚝 끊겨버렸어요. 줄 서 있던 손님들한테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죠. 죄송합니다. 집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들은 아니, 한창 바쁜데 하고 투덜거리면서 돌아섰어요. 그날 하루 매상이 통째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부랴부랴 앞치마를 푸는데 이번엔 문자가 오더라고요. 또 며느리였어요. 아, 그리고 몽실이 그 집 개예요. 가 아침부터 설사를 해요. 오는 길에 저희 집 비싼 유기농 기저귀 쓰는 거 아시죠? 그거 한 팩만 사다 주세요. 비싸니까 꼭 그걸로 사주셔야 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 돈은 돈도 아닌가 봐요. 아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들 민석이 결혼시킬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보태줬어요. 그걸로도 모자란 것 같아서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랑 세탁기 세트를 할부로 끊어서 사넣었죠. 세린이가 도윤이 낳았을 때는 어땠고요. 제가 가게 문까지 닫아가면서 산후조리를 도왔어요.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다 바치고 겉절이에 김치에 손목이 시큰거려도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생각하면 그저 기쁘기만 했죠. 불과 몇 달 전 일도 생각났어요. 세린이가 툴툴거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체를 깜빡했네요. 관리비가 3개월이나 밀렸대요. 그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죠. 우리 아들 신용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바로 이체해줬어요.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하니까 며느리 세린이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현관을 나서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어머니, 도윤이 약 잘 먹여주시고 몽실이도 좀 잘 봐주세요. 하고는 쌩안이 나가버렸어요. 그날은 도윤이가 밤새 열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제가 아들 집에서 묵기로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불을 들고 가더니 저를 안내한 곳이 안방도 작은 방도 아니고 창고 옆에 딸린 작은 공간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까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도윤이가 요즘 어머니한테 나는 김치 마늘 냄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모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김치 냄새라니
제가 평생을 김밥을 말아서 제 아들을 키웠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도윤이를 안아보려고 팔을 벌리니까 아이가 칭얼대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세린이가 아이를 획 낚아채 가면서 저한테 쏘아붙이는 거 있죠. 어머, 어머니, 어제 참기름 바르셨어요? 애가 어머니 참기름 냄새가 너무 강해서 우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그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냄새의 근원이고 잡다한 일을 전담하는 불편한 사람일 뿐이구나. 제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모해서 그치지 않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무급자벽부로 쓰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를 부르더니 어머니, 화장실 배수구 거름망에 머리카락 낀 것 좀 비워주세요. 저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 못 만져요. 하더군요. 또 어떤 날은 어머니, 변기물 내리는 줄이 또 끊어졌네요. 저번에 잘 고치시던데 좀 봐주세요. 했고요. 아, 맞다. 오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저희 집 스티커가 없네요. 어머니가 내려가시는 길에 스티커 사서 붙여서 버려주세요. 이런 식이었죠. 제 나이 66이에요. 그런 제가 아들 집에 가서 고무장갑을 끼고 엎드려 배수구에 머리카락을 끄집어내고 변기 물탱크를 열어서 줄을 교체하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1층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는 미팅에서 돌아왔고 저는 온갖 집안일에 애 돌보느라 파김치가 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정말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저희처럼 바쁜 사람들보다 이런 일 하시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 계시니까 그 한마디가 제가 3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해온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집에 있는 늙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회용품 취급이었던 거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떨리는 눈으로 아들 민석이를 쳐다봤어요. 제 아들이요. 그런데 민석이는 그저 멋쩍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내 눈치를 한번 힐끗 보고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자기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제 고통스러운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그 침묵, 그 회피. 그게 며느리가 뱉은 어떤 모진 말보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찢어놨어요. 아들도 똑같았어요. 암묵적인 동의였죠. 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그날 밤부터였을까요? 밤마다 며느리의 SNS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건 마치 굳이 흉터를 긁어 딱지를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죠. 화면 속에는 그들만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끝도 없이 올라왔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여수에서 요트를 탔더라고요. 가족 힐링이라는 글과 함께요. 에버랜드에 가서 다 같이 동물 머리띠를 하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도윤이가 너무 좋아해 라면서요. 심지어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사돈어른 생일 파티 사진까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만수무강하세요. 제가 그 모든 사진을 얼마나 확대해 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모습은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힐링, 행복, 사랑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사돈댁 먼 친척의 돌잔치에 참석한 사진까지 있으면서 정작 제 가슴에 가장 아프게 밝힌 기억은 역시 하나뿐인 제 친손자 도윤이의 첫 돌잔치였어요. 당연히 할머니인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참 쌀쌀맞게 말했어요. 요즘은 돌잔치 직계 가족끼리만 작게 한다고요. 파티룸이 작아서 하객 제한이 있다네요. 하객 제한.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 하객이었던 거예요.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괜히 아들 앞길 막는 시어머니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죠. 그래도 돌잔치 당일 저는 며느리의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최고급 쌀로 떡을 맞췄죠. 도윤일 쓰라고 선명하게 글자까지 박아서요.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 호텔로 향했어요. 로비가 참 화려하더군요.
위층 연회장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랑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마 올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로비 구석에 멍하니 서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더군요. 며느리한테도 걸었죠. 역시나 안 받았어요. 그렇게 30분을 넘게 텅 빈 로비에 서 있었네요. 발치의 돌잔치 풍선 장식에서 떨어졌는지 은색 공이 굴러다녔어요. 결국 떡 상자를 호텔 리셉션에 맡기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며느리 SNS에는 우리 도윤이 첫 생일 축하해. 와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수십 장의 행복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물론 거기에도 저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며칠 전이었어요.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어머니, 도윤이가 토하고 난리 났어요. 빨리요. 또 장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익숙하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삐 오리움이 울리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당황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야 아, 맞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1, 2, 3, 4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집안은 난장판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아이 토사물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고요. 식탁에는 먹다 남은 찌개가 상한 채 놓여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아기 옷이 독한 표백제에 담가져 있더군요. 저는 그냥 말없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바닥을 닦고 상한 음식을 버리고 젖은 이불을 손빨래했죠. 아픈 손자를 정성껏 돌봐서 겨우 재웠어요. 몸은 녹초가 됐는데 그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아, 오시는 김에 냉장고 아래 칸도 싹 닦아주세요. 저녁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해서요. 손님들, 저는 그 말에 아,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나 보다. 고생했다고 밥 한 끼 사주려나 보다 하고 바보같이 기대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냉장고까지 깨끗하게 닦아놨죠.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돌아왔는데 둘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시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친구들이랑 굴구이 세트 먹으러 가기로 해서요. 어머니는 냉장고에 어제 해놓은 찬밥 있으니까 그거 데워 드세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나가고 텅 빈 집.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손에 들린 가방 속에는 방금 전까지 아들 집을 청소하느라 축축하게 젖은 고무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죠. 제가 정말 임시 파출부 신세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구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진정한 가족이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오늘 너무 고마웠어. 엄마. 하트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태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라 온 가족이 다 같이 요트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근데 몽실이를 맡길 데가 없네요. 주말 동안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시고 몽실이 밥만 아침 9시, 저녁 6시에 챙겨주실 수 있죠? 저는 그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 생일은 있고 사돈 생일에는 온 가족이 요트 여행을 간대요. 제 친손자 돌잔치에는 초대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개밥을 챙겨달라고 하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제 사랑이나 헌신, 제 마음 같은 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불러다 쓸 수 있는 무료 노동력, 딱 그게 필요했던 거죠. 아들 가족이 그 요트 여행을 떠난 주말이 됐어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저는 텅 빈 아들 집에 몽실이 밥을 주러 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행 가기 전에 흥분 때문인지 집안이 온통 어수선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사료를 붓고 물을 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파에 잠시 앉아서 며느리의 SNS를 열어봤네요. 아니나 다를까 푸른 바다 위 요트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프로필 맨 꼭대기에 고정해둔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란 피가 아닌 마음의 연결입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진정한 제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 밑에 달린 사진에는 며느리, 아들, 손자, 그리고 사돈어른 부부와 며느리의 형제들까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그 목록에는 그 사돈 식구들 아이디가 빼곡했죠. 저는 정말 몇 번이고 그 목록을 확인했어요. 제 아이디는 없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저는 가족 아님이라고 못을 박아둔 거였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대신 속에서부터 아주 차가운 분노 같은 게 올라왔어요. 몽실이 밥그릇을 씻어놓고 아들 집 문을 잠그고 나왔죠. 하지만 제 가게로 가지 않았어요. 부평시장 안쪽에 있는 전 가게로 향했죠. 거기엔 제 오랜 친구 장미옥이가 기름 냄새 풍기면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야. 순자야. 가게 문 닫을 시간도 아닌데. 미옥이가 묻더군요. 저는 그냥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일을 다 쏟아냈어요. 제 생일날 송도 외식 사진부터 카카오톡 방에서 쫓겨난 거, 냄새난다던 모욕, 그리고 방금 보고 온 그 상단 고정 게시물까지. 미옥이는 말없이 전을 뒤집더니 이내 불을 끄고 저를 돌아보더군요. 순자야, 너 민석이네 사는 그 아파트, 그거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미옥이의 그 한마디에 제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아파트. 기억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울산 조선소에서 남편이 사고당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지는 하늘을 붙잡고 버텼어요. 몇 년을 법정 싸움한 끝에 산업재해 보상금이 나왔죠. 그건 남편의 노동력, 남편의 남은 생과 맞바꾼 피해 대가였어요. 그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평시장 근처에 낡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그리고 제 김밥 한 돈, 밤잠 안 자고 편의점 납품하며 번 돈을 합쳐서 그 집을 깨끗하게 수리했고요. 아들 민석이가 결혼할 때 제가 그 아파트 열쇠를 며느리 세린이 손에 쥐어줬어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 제 마지막 보루는 남겨뒀었어요. 바로 아파트의 명이었죠. 등기 부등본상의 소유주는 여전히 박순자, 제 이름 그대로였거든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어요. 낡은 지갑 속을 더듬었죠. 거기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있었어요. 불과 지난달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였죠. 그 아파트에 대출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원래는 민석이네가 갚기로 한 거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차 할부금이, 도윤이 학원비가. 결국 제가 지난달에 제 적금을 깨서 그 마지막 대출금을 다 갚아버렸어요. 이제 그 집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100% 완벽하게 제 소유가 된 거였죠. 저는 그 영수증을 꽉 쥐었어요. 미호가, 나 그 집 팔아야겠다. 친구 가게를 나와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장 시장 입구에 있는 행운 부동산으로 향했죠. 사장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저기 103동 아파트 제 명의로 된 거요. 그거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최대한 빨리요. 그 행운 부동산 사장님이 참 노련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척 듣더니 사모님, 마침 이 동네에 급하게 집 구하는 신혼부부 손님이 있는데 현금으로 바로 치른답니다. 하시는 거예요. 일이 정말이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계약금이 그날 바로 제 통장으로 꽂혔죠.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그러니까 그 집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새 주인이 들어오는 날을 정확하게 우리 아들 내외가 그 호화로운 요트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로 잡았어요. 드디어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이 됐죠. 저는 포장이사 업체를 불렀어요.
저는 감독관처럼 팔짱을 딱 끼고 서서 모든 걸 지켜봤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전문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아끼던 그릇 하나 깨지지 않게 뽁뽁이로 꼼꼼하게 싸고 철마다 입던 옷들은 고급 의류 상자에 착착 담아주셨어요. 모든 상자를 남김없이 밀봉하고 제가 매직으로 일일이 내용물을 적었죠.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 아들놈 골프채, 손자 장난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제가 직원분들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이 상자들에는 QR코드 스티커를 좀 붙여달라고 나중에 목록 확인할 수 있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몽실이를 이동장에 넣었어요. 몽실아, 너 며칠만 좋은 호텔 가 있자. 24시간 라이브 스트림 카메라가 설치된 아주 비싸고 좋은 애견 호텔에 몽실이를 맡겼어요.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죠.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뜨끈한 저녁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정말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 세린이었어요. 받자마자 아주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짐이 전부 복도에 나와 있다고요. 이게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하고 악을 쓰더군요. 저는 입에 있던 밥을 한 숟갈마저 꼭꼭 씹어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죠. 아, 그 집 내가 팔았다. 전화기 너머로 정말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곧이어 아들 민석이가 전화를 빼앗아 들고는 저한테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 마음대로 우리 집을 팔아요? 우리 집이라니. 참 기가 막혀서 실소가 터졌어요. 민석아, 정신 차려라.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 이름 박순자로 등기된 집. 넌 그걸 잊었니? 저는 제가 할 말만 차분하게 다 했어요. 짐은 포장이사 업체에서 완벽하게 싸서 복도에 뒀다. 이사 트럭도 불렀으니 거기 실어서 너희가 갈 곳으로 가거라. 몽실이는 펫도우 호텔에 맡겨놨으니 앱 깔고 라이브 스트림으로 확인해봐. 아, 그리고 매매 계약서는 이미 어제 자로 공증까지 다 마쳤다. 새로운 주인이 내일 아침 9시에 입주 청소하러 들어갈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막 김밥 가게 문을 열려고 준비하는데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주 거칠게 멈춰 서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며느리의 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이죠. 그리고 며느리의 형부라는 사람까지 아주 단체로 몰려왔더군요. 사돈이 팔짱을 낀 채 저한테 삿대질하듯 다가왔어요. 사부인, 어떻게 어른이 돼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 시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이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애까지 딸린 우리 딸 생각은 안 하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며느리 형부라는 자도 거들었어요.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거시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장 계약 무르지 않으시면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주거 침입이랑 불법 퇴거로 고소하겠습니다. 참, 저를 아주 법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고 단단히 협박할 속셈이었던 거죠. 저는 말없이 앞치마에 손을 닦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죠. 고소요? 하시지요. 제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서 사돈 눈앞에 쫙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제 자로 발급받은 이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아주 깨끗하죠? 소유주, 박순자. 제 이름 석자만 딱 밝혀 있어요. 따님이나 제 아들 이름은 1%도 없다고요. 사돈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며느리 형부라는 사람이 당황해서 그래도 세를 줬으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도 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임대차요? 제가 정말 비웃었어요. 내가 쟤들한테 전세금을 받았어요. 월세를 받았어요. 계약서 한 장 쓴 게 없는데
무슨 놈의 임대차 보호법 타령이에요? 그건 무상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보시죠. 그건 바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서였어요. 여기 똑똑히 보세요. 당신들 딸, 우리 며느리가 관리비를 2달이나 밀어 처먹었어요. 60만 원이 넘는 돈을요. 내가 이거 안 냈으면 집 팔 때 문제될 뻔했잖아요. 이게 바로 어제 내가 그 밀린 관리비 대신 내준 영수증이요. 제가 그 영수증을 사돈 코앞에다 대고 흔들었어요. 자기들 사는 집 관리비도 안 내는 것들한테 내가 왜 집을 줘야 합니까? 어디 법대로 하자고요? 좋죠. 당장 고소하세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관리비까지 대신 내준 사람을 어디 한번 고소해 보시라고요. 그 사돈 일행 얼굴이 아주 불그락불그락해졌어요. 법적 근거도 도덕적 명분도 전부 저한테 있었으니까요. 사돈은 제 며느리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쏘아보더니 에잇 재수 없어.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냥 차에 올라타서 가버렸어요. 그렇게 사돈 일행이 재수 없다는 말을 내뱉고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보니 정말이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뒤였어요. 제 가게로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비싼 커피 선물 세트랑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요. 아들 민석이가 어머니 하고 입을 열자마자 며느리 세린이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듯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요. 저는 그저 며느리의 우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에서 반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저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편안했던 집, 안락했던 생활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죠. 저는 말던 김밥을 마저 말고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사과. 제 목소리가 아주 차갑게 나갔어요.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족이었지. 도윤이 아플 때, 몽실이 설사할 때, 너희 집 청소하고 쓰레기 버려야 할 때. 그때만 내가 어머니였지.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 묻자. 너희가 송도에서 사돈생일 파티할 때, 여수에서 요트 탈 때, 롯데호텔에서 웃고 떠들 때, 그때 나는 어디 있었니? 내 친손자 돌잔치 한다던 날, 나는 그 호텔 로비에서 떡 상자 들고 30분을 넘게 서 있었는데, 그때 나는 너희 가족 아니었니? 아들 내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선언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 나 박순자를 위해 살 거야. 그날 저녁 며느리가 가게로 다시 혼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더군요. 오히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한테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하세요. 저희도 자식인데 어머니한테 의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라. 그 말에 정말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의지? 그건 망치나 펜치 같은 도구에나 쓰는 말이지. 사람한테, 그것도 내 시어머니한테 쓸 말은 아니지 않니?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너희는 나를 의지했지. 도구처럼. 하지만 그 집, 내 거였다. 그 집 대출금, 내가 갚았다. 그 집 등기부등본, 내 이름 석자만 박혀 있었어. 그리고 저는 가게 구석에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아들 민석이를 향해 말했어요. 민석아, 내 마누라가 어머니는 냄새나서 도윤이가 싫어한다고 말할 때 너무했니? 늙은이는 친구들이랑 놀라고 소리칠 때 넌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지. 내 침묵이 바로 내 동의였어. 저는 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어서 며느리 얼굴에 들이밀었죠. 이거 봐. 이게 네 아들 돌잔치 날 그 호텔 로비에 서 있던 나다. 발치에 떨어진 풍선 보이지? 그리고 이거. 이어서 카카오톡 화면을 띄웠어요. 아들에게 보낸 민서가 엄마 1층 로비인데 떡 가져왔어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1. 분명히 읽었는데도 답장이 없었죠.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냥 집안일 좀 도와달란 거였잖아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었어요. 가족? 가족이면 돌잔치에 불렀겠지. 가족이면 여행 사진 속에 내가 있었겠지. 가족이면 자기 엄마 생일 파티한다고 시어머니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내쫓지는 않았겠지. 저는 가게 문을 가리켰어요. 가라. 그리고 내 번호도 지워. 내 남은 인생에 너희는 단 1초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정말 끝났어요. 저는 부평역 근처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가 한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확인까지 받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던 일을 멈췄어요. 매달 며느리에게 보내던 기저귀 값이며 손자 학원비 같은 모든 지원을 중단했죠. 은행에 가서는 제 국민연금이랑 개인보험 내역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통장 이름은 박순자 제주도 한 달 살기라고 지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하대병원에 전화해서 난생 처음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구청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힐링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고요. 부평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라는 것도 마셔봤어요. 쓴맛 뒤에 오는 고소함이 꼭 제 인생 같더라고요. 아예 새 휴대폰을 개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었죠. 김밥 동창. 시장 친구 미옥이랑 몇몇을 초대했어요. 낡은 휴대폰에 있던 최신의 가족방은 그냥 알림을 꺼버렸고요. 물론 문자가 오긴 하더군요. 아들에게서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얘기 좀 해. 며느리에게서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세요? 도윤이 생각도 안 하세요? 하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동응답 메시지라는 걸 설정해뒀죠. 엄마는 지금 김밥 파느라 바쁘다. 법정에서 볼 일 있으면 그때 연락해라.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박순자로 살기 시작했죠. 주말에는 가게 문을 닫고 부평공원이 아닌 신촌공원까지 산책을 갔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흰색 들국화한 다발을 사서 제 낡은 식탁 위에 꽂아두기도 했고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다루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서 저녁을 차렸어요. 따뜻한 쌀밥에 갓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 그 뜨거운 저녁밥을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역에 있었어요. 부산행 KTX 티켓을 끊었죠. 창밖으로 풍경이 휙휙 지나가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해산물들의 활기도 느껴보고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용궁사에 가서 향도 피웠어요. 거기서 지나가던 젊은 학생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저, 박순자가 프레임의 정중앙에 서 있었죠. 저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찍는 단 한 명뿐이지만 가장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줘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라도 내 가치는 내가 직접 지켜야 해요.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자신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